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졸은 아니고 그래도 대학까진 나왔어요. 하지만 장사하느라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서민갑부라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요. 저는 항상 가방 끈 긴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 있네요. 바로 떡을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떡집을 운영하셨고 지금도 저는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케이크나 여러 가지 빵들에 비해 인기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은 여전히 찾는 게 떡이잖아요. 그리고 잔칫날에 아직도 떡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여전히 질리지 않고 열심히 만들고 일하는 것이 바로 떡집은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전통 떡에도 각자 특징이 있잖아요. 가래떡은 뭔가 밋밋해 보이고 허여멀겋게 생겼지만 장수를 의미하고, 갓 뽑아낸 걸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 달달하니 맛이 있고, 개떡은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으로 쓰여서 그렇지만 텁텁한 맛이 있으면서 심심풀이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떡을 만들어서 그런가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우리 전통 떡에 비유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연을 보내는 분들을 보니까 옛날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속 시원하게 풀어놓으시던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까 합니다. 제가 떡을 만들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아빠 도와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기계가 어느 정도 큰일은 다 해주지만 그때는 기계 수준이 높지 않아서 사람 손이 일일이 다 들어가야 했죠. 그때부터 학업과 집안일 외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도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늘 떡을 만들고 있다가 교복 입은 친구들이 미팅 간다며 깔깔거리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엉엉 울었죠. 가게가 너무 바쁜 걸 아니까 차마 부모님에게 놀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한이 되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인지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낮아요. 연애를 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남자를 만나는지도 몰랐거든요. 소위 말하는 밀당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만 해댔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왔어도 캠퍼스의 낭만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죠. 심지어 아빠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일손도 부족해지면서 저는 가업을 강제로 잇다시피 했어요. 정말 쑥맥처럼 20대를 보냈어요. 솔직히 연애도 해보고 싶고 사랑도 주고받고 싶었지만 도저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분위기도 뒤숭숭했고, 특히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 정신이 불안정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했어요. 엄마도 스스로 자기 정신이 불안정한 걸 아니까 오직 일에만 몰두하셨거든요. 눈을 뜨면 무조건 떡을 만들고 파는 데만 정신이 없으셨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베이커리가 골목골목까지 들어오면서 떡집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젊은 제가 엄마 곁을 지키며 가게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힘들긴 힘든 때였고 지금 생각해도 참 칙칙하고 우울하네요. 그래도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사업 노하우, 손님 대하는 방식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거래처 늘리는 방법 등등, 이건 누구보다도 자신 있거든요. 그 덕에 지금은 남들한테 제가 서민 갑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 가게 이름으로 분점도 몇 개 있고 본점은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나름 제가 사는 동네에선 유명한 떡집입니다. 그리고 택배가 많이 좋아져서 온라인 판매량도 많이 좋고요. 그 덕에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시간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떡에 미쳐서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니 30 넘어서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고 연애는 제게는 그저 먼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젊은 날 남자 한번 못 만나고 떡집에서 일만 하는 딸이 안쓰러운지 엄마는 아는 사람을 건너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어머니 친구의 친구라고 하던데요. 한마디로 말해 먼 관계의 남자를 소개받아서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해봤어요. 지금처럼 장사가 아주 잘 될 때가 아니라서 그냥 동네 떡집 차장님 딸 이렇게나 불릴 때였죠. 남자 측은 그저 평범하게 대형 트럭을 몬다고는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소개팅을 안 나가려고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뭔가 번듯한 회사원을 나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와 데이트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억지로 나갔네요. 첫 데이트인 만큼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설레더라고요. 아직도 이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처음 본 남자의 인상은 솔직히 말해 별로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장사만 해서 말투가 접대형 말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친절하긴 한데 정해진 단어 외엔 다른 말은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인지 좀 유식하고 스마트한 남자를 좋아했는데요. 소개팅한 이 남자는 솔직히 좀 무식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태어나서 아빠와 남자 손님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남자랑 이야기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한창 불타오를 10대, 20대를 놀지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나니 그냥 아무 남자에게나 쉽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때 돌이켜보면 정말 외모도 별로고 직업도 변변찮고 또 그렇다고 대화가 재밌지도 않았는데요. 진짜 대학교 때 스쳐 지나가는 연애라도 했더라면 진작에 이런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첫 데이트고 또 첫 남자이다 보니까 차마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다음에 또 만나실 거죠? 라는 남자의 물음에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 무식한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동거남이에요. 혼인신고를 올리진 않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불안했어요. 무식해서 그러냐고요? 제가 무식하다고 하니까 정말 멍청하고 힘만 센 그런 남자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만 단순 무식해집니다. 앞뒤를 안 가려요. 남편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욱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늘 갈등 상황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다가 갑자기 뭔가 수틀리면 물건을 던지고 가구를 깨부수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인신고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다 보니 하루 걸러 하루는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무슨 하루 걸러 하루를 과부로 지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남편 직업이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동거 시작하고 나름 신혼의 달콤함을 느끼기도 전에 동거하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남편을 붙잡고 알리바이 조사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형사들을 저희 집에서 마주하는데 그때 내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죠. 알고 보니 남편은 지방이나 다른 곳에 화물 보내고 난 후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도박을 즐겼던 것 같은데 하필 그 도박장에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고 남편이 그 사건에 몇 안 되는 용의자였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혐의가 없어서 용의자에서 벗어났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이 너무 불량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좋아서 동거하겠다고 저런 터라 엄마가 잔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제 남편의 도박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볼 때마다 점점 저에게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너 빨리 그 남자랑 헤어져. 그렇게 도박 좋아하고 이런저런 일에 연루된 놈이 뭐가 좋다고 쫓아다니냐? 빨리 집으로 들어와. 아 엄마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닥치고 빨리 정리해. 야 도박 맛 한 번 맛들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어. 이거 사. 그러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물론 저도 엄마 말처럼 하고 싶었죠. 근데 왠지 남편에게 각자 다시 살자고 하면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또 남편이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저 역시도 처음 만난 남자다 보니 그렇게 쉽게 매정하게 내칠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정말 성실해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화를 참고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둘이서 맥주 한잔 하다가 물어봤죠. 자기는 나랑 왜 만나? 솔직히 나는 이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좋으니까.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도박할 거야? 아, 솔직히 내가 무슨 타짜도 아니고 그냥 점 몇천 원짜리 판에 꼈다가 그런 거야. 그리고 당신이 도박 싫어하니까 다신 안 할게. 무슨 초등학생 어르고 달래듯이 물어보고 답을 들은 거지만 부부란 게 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에 믿고 속고 그러면서 또 사는 거니까요. 게다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떡장사를 하느라 힘든 제게 남편은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잘생기지도 능력이 있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남자였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 나를 좋아해주는 첫 남자였기에 저 역시도 그냥저냥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도박에 손을 씻은 듯 했고요. 그 이후로 엄마한테도 잘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서 도박 용의자 사건 1년 뒤에 우린 진짜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정식 부부가 된 거죠. 주변 친구들은 첫사랑이랑 결혼했다며 은근히 놀려대더군요. 하긴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했으니 첫사랑이긴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처음 만난 남자라서 결혼한 거죠. 또 원체 연애 이런 쪽에 쑥맥이다 보니까 남편의 여자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의 딴짓을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남자는 저런 건가? 하면서 남편을 믿었던 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식 혼인신고 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저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서로의 핸드폰을 잘 터치하거나 감시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날은 우연히 관리비 문제로 남편 핸드폰의 청구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낯선 여자와의 낯간지러운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존재하겠지만 남편 같은 쓰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보내주지 않은 이모티콘과 다정한 말투로 그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었어요. 도박의 바람에, 그리고 화나면 물건을 던지는 폭력성까지. 제 남편은 정말 나쁜 남자의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쓰레기였죠. 물론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가 가장 바보죠. 누굴 탓하겠어요. 하지만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바람이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하루는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싶다가도 또 하루는 너무 억울해서 이혼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이혼하고 싶고 그날 저녁에는 다시 이혼 생각이 사라지고 이걸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정말 제가 정신병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때 화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쓰레기랑 함께한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이혼을 갈팡질팡하는 저를 두고 독하지 못하다면서 구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헤어지라고 말할 때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그런 논팽이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너 때문에 내가 동네 창피해 죽겠다. 엄마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 어쩔 수 없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긴커녕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제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정말 뻔뻔해도 유분수지. 이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너가 집에 들어오면 무슨 쩐내가 나. 떡지고 남은 찌꺼기 냄새. 난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너무 서글퍼서 아직도 단어 하나하나 모두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뭔가 저의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자랑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혼 도장을 찍었죠. 솔직히 버틸 만큼 버틸려고 했어요. 원인 제공은 남편이란 놈이 먼저 했으니 당연히 소정의 위자료라도 뜯어내려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버티더군요. 주변에선 저런 쓰레기가 나중에 사고칠 수도 있으니 더 문제 생기기 전에 얼른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때 이미 별거 상태라서 남편은 시댁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홧김에 아무 생각 없이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야, 나와! 치사하게 이럴 거야? 제가 깽판을 치니까 시댁에선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붙잡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 미안하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지금 남편이 머리 식히려고 여행을 갔으니 나중에 오라면서 저에게 싹싹 비는 겁니다.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무슨 죄겠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지라 시댁에 쳐들어간 것도 내심 죄송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싹싹 비시니까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발 물러나서 집으로 왔죠. 그리고 3일 후쯤에 남편이 찾아와서 쥐똥만한 위자료를 조금 주면서 그 돈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이라도 받고 빨리 헤어지라고 저를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랑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의 이혼이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30살까지 남자랑 차 한 번 마셔보지 못하다가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개고생만 겪었잖아요. 그만큼 제가 한심했고 또 한편으론 평생 장사만 시켜서 남자도 모르게 키운 엄마 아빠가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나도 학창시절 때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자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랬으면 남자 보는 눈도 길러서 좋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했을 텐데
괜히 부모님 탓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차피 울고불고 신세 한탄을 한다고 해서 누가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의 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게 일을 배우면서 독하게 자란 편이라 그런지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엄마도 그런 제 모습을 애처롭게 보시면서도 한편으론 기특하다면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마음이 매번 뒤숭숭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위자료 못 주겠다고 버티던 남편이 갑자기 왜 위자료를 준다고 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하더군요. 한 푼이라도 있으면 저 몰래 그 상간녀 선물이나 사주던 남편인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갑자기 나에게 돈을 줬을까? 아무래도 무슨 뒷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혹시나 엄마가 중간에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며칠간 집요하게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제게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시다가 지속된 저의 추궁에 나중에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내가 박서방한테 돈을 줬다. 그걸 다시 너한테 위자료로 주라고 했고 안 그러면 너가 이혼도 안 하고 매일매일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랬어. 어느 정도 심증은 갔는데 엄마가 증언을 하니까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쓰레기가 그렇게 쉽게 돈을 줄 리가 없었죠.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긴 남편이란 놈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저에게 준 위자료는 남편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돈을 받아낼 생각에 당장 전화를 했죠. 솔직히 엄마랑 같이 하는 떡가게가 나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이혼 후에 저 혼자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위자료에 그렇게나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내고 그놈에게 타격을 입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돈이었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구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혼한 지 2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사망했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 묘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제 아무리 악연이었다고 해도 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장해서 강에 뿌렸다는 겁니다. 남편이랑 자주 놀러갔던 강이라서 남편이라면 거기에 재를 뿌려달라고 했을 법도 한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낸 시댁 식구들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한편으로는 미워했던 남편이 가서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기에 한동안 저도 우울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악연을 끝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허무한 듯 보여서 괜히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다 잊고 저는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중간에 다른 남자를 잠깐 만났는데 이 남자하고 아이만 생기고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렇게 데이고 나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놈을 만난 거죠. 다행히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 남자도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또 한 번 남자 수업 받은 셈이죠. 그 이후로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미혼모로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이가 복덩이였나 봐요. 처음 임신을 했을 땐 엄마한테 온갖 구박을 받았는데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딸이 임신을 했으니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임신 기간 내내 저에게 온갖 면박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선 이상하게 저희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든 떡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져나갔고요. 다른 동네에서 와서 사가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쁜 떡으로 소문나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량이 쇄도를 하게 됐어요. 일하느라 날밤을 새는데 행복해서 죽겠더군요. 날밤을 새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딱 아이가 태어난 시기부터 갑자기 매출과 매상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엄마가 손주가 복덩이인가 보다. 요놈이 태어나고 나서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다. 이러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전만 해도 왼수 덩어리 꼴도 보기 싫다며 화만 내시더니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 이후로 손주라고 불러주시긴 하더군요.
어쨌든 가게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고요. 다행히 아빠가 없어도 엇나가지 않고 예쁘게 컸어요. 그 사이에 가게는 더 잘 돼서 이미 분점을 다른 동네에 2군데나 더 냈습니다. 택배 주문은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이 와도 거절할 정도가 됐어요. 솔직히 그거 해봤자 하루 매상만 떨어지고 굳이 그런 홍보 안 해도 단골 고객이 많은 터라 그런 데에 목숨 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서울 모처에 건물도 하나 샀는데 처음 살 때만 해도 주변 상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료만 해도 쏠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열심히 떡만 만들던 여자애가 이제는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나 건물주라는 소리보단 떡집 사장님 혹은 떡집 아가씨란 말이 너무 좋아요. 그만큼 떡 만드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노력이 아니라 운이 돈을 벌어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떡 만드는 걸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재미, 아이 키우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 아이 교육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군요. 아이도 슬슬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마침 빌딩이 있는 근처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아예 이사를 그쪽으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집은 떡 파는 가게와 가깝기만 할 뿐 건물도 오래되고 주변이 상가 밀집 지역이라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녁마다 소음도 심하고 취객들도 많이 지나다녔으니까요.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예전부터 살던 집에서 그냥 산다고 하시고 저만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본의 아니게 가족끼리 헤어지게 됐지만 어차피 차로 30분 거리라서 문제는 없었어요. 40년 넘게 엄마랑 살다가 떨어지니 그것도 왠지 찡하더군요.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집에서 아이랑 살게 됐으니 장사도 열심히 그리고 아이 교육에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일단 학교를 열심히 찾아갔죠. 그런데 요즘 학교는 학부모를 오라가라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치맛바람 논란이 있을까봐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때는 돈 있는 집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공공연히 선생님들한테 촌지도 좀 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학부모들끼리는 경쟁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땐 선생님에게만 잘 보이면 됐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으니 학부모들끼리 정보 교환도 많이 하게 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엄마 위주로 세력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리 자식 교육이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떡집 일을 줄이고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 좀 풀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전국 수석도 과외선생으로 데려올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 공부를 시켜야 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다울 때 좀 놀다가 공부할 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맛바람 아줌마들 사이에선 한 발 쓱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엄마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와 비슷하게 아이 교육에 조금 여유로운 엄마들끼리 또 그렇게 끼리끼리 뭉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친해진 몇 명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도 딸 겸 저희 집 떡을 선물로 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우리 집 단골이라며 엄청 좋아해 주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재미도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도 하교 후에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주느라 친구들이랑 같이 논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학교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자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차 마시고 쇼핑하는 것도 제겐 사치였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이대 비슷한 엄마들끼리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며 노니까 못 놀아본 제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 좋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아이들끼리 놀러갈 수 있게 여행지도 안내받고 가끔 시간 맞으면 같이 놀러가기도 했어요.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니까 우리 아이도 점점 더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다가 엄마들 중 한 명이 이러지 말고 언제 한번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모여요 이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아무래도 남편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라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제가 이혼한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들 남편은 빼자, 아니다 데려오자 등등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하는데 끼어들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다가 집에 왔죠. 혼자서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처량한 거예요. 다행히 자식 복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지만 남편 복이 없는 터라
이혼 한 번에 잠시 스치듯 만난 남자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뿐이니 제 자신이 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떡장사가 하도 잘 되니 굳이 남자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 없이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워왔답니다. 하지만 부부 동반 모임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슬슬 빼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은 엄마들이 슬쩍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계속 숨길 수는 없고 이혼을 한 번 했다고 말은 했죠. 엄밀히 말하면 이혼은 한 번이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죠.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들 반응은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민망하더군요. 하긴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잘 체감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았던 거죠. 오히려 엄마들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감싸줘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점점 애기 엄마들하고 가까워지니까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바빠 죽겠는데도 같이 행동하고 어울려야 하니까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좀 불편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외엔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노니까 서로 육아도 되고 교육 정보도 주고받으니까 도움도 됐고요. 그렇게 저도 엄마로서 학부형으로서 하루하루 배우게 됐죠. 대신 부부 동반 모임 때만 빠지게 됐어요. 뭐 어차피 그런 자리에 끼기 싫었으니 자연스레 빠지고 엄마들도 제 사정을 아니까 부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사건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러라고 하곤 가게에 대량 주문 들어온 걸 처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뒤늦게 아이 친구 집으로 갔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인데 커피 마시러 종종 오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론 처음 들어가는 거였죠. 아이 보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온 김에 자기 집도 구경할 겸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남의 집 사는 걸 굳이 봐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라 귀찮았지만 그래도 초대를 해주는 건데 거절하는 게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지못해 올라갔습니다. 집안이 너무 깔끔하더군요. 워낙 애교 넘치고 싹싹한 아이 엄마라서 집도 성격을 닮은 듯이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거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에 웬 남자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아이 엄마가 여보 손님 오셨으니까 인사해요 하자 아이 엄마의 남편이 뒤를 돌아볼 때 너무 놀랐던 건데요. 그 남자가 바로 죽은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썹이나 눈매가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 붙이고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그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죠. 보는 순간 긴가민가해서 멈칫했는데 남편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억! 하고 작은 소리를 내더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엄마는 우리 그 애가 갑자기 손님이 와서 놀랐나 봐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100% 전남편이 맞았고 전남편 역시 저를 알아차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것과 동시에 이렇게 그냥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이 엄마에게 차를 한 잔 부탁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내내 계속 신경은 전남편이 들어간 안방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떠보려고 집안을 둘러보니 마침 가족 사진이 있더군요. 근데 집이 너무 깔끔해요. 어머, 남편분이랑 사진 찍으셨구나. 너무 화목해 보이네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 엄마는 수줍게 웃으면서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가족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눈매만 조금 다를 뿐 틀림없이 죽었다던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원래는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직장을 보험사로 바꿨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실적이 좋아요. 보험왕까진 아니지만 나름 지점에서 실적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대충 감이 왔죠. 사고가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눈 성형을 받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험을 핑계를 댔죠. 안 그래도 나 요즘 보험 좀 들어야 하는데 잘 됐네. 그러면 내가 민수 아빠한테 보험 가입하면 딱이겠네. 지금 당장 가입하면 좋겠는데 이왕에 집에 온 김에 잠깐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안방에 있는 남편이 밖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제 예상대로 아이 엄마는 좋아서 여보 지금 보험 가입하신다는데 거실로 좀 나와봐요 얼른. 그런데 끝까지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때 감이 확 왔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추악한 모습은 확인했으니 일단 더 고집부리지 않고 대충 약속 핑계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 말을 했죠. 엄마는 전혀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행여나 살았다고 쳐도 이렇게 차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았는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너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제가 본 것이 100% 확실했기 때문에 다음날 그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서 남편에 대해 물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적잖이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잘못 봤나 싶더군요. 근데 의문점은 금방 풀렸어요. 지점 한켠에 직원들끼리 사진 찍어놓은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남편 사진도 있는데 이름이 다르더군요. 그 사이에 가명을 쓰는 건지 개명을 한 건지 아예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체는 파악됐으니 도대체 죽은 척하고 다닌 이유가 알고 싶어서 마치 보험 가입할 사람인 것 마냥 속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로 불러냈죠. 남편은 신나서 오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사색이 돼서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붙잡아두고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끝까지 잡아떼더니 112에 신고하겠다는 둥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물러나긴 했지만 증거 없이 설쳤다간 저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보험사에 가보면 출근을 안 했다고 하고 그렇다고 특별한 증거도 없이 아이 엄마에게 남편과 관계를 물어볼 수도 없고 나름 머리를 굴리고 굴린 게 녹음이나 녹화 증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 친구를 불러서 볼펜형 녹음기를 하나 줬죠. 엄마 아빠 계신 안방에 이 버튼만 누르고 놔두면 돼. 그리고 내일 이 볼펜 우리 아이에게 주면 되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대신 비밀이야?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는 그대로 하더군요. 처음엔 아무 말도 녹음이 안 됐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한 3일 아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째 되는 날에 녹음이 되었더군요. 남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괜히 죽은 척 해가지고 위자료 달라고 매일 쫓아온다니까. 그 여자 답답해 죽겠어. 그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듣고 바로 남편에게 증거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확인하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더군요. 솔직히 미안해. 너무 큰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 제발 이 녹음 파일은 아내에게 공개하지 말아줘. 아니 그딴 건 됐고 왜 죽었다고 한 건데 왜? 그게 사실은 돈을 안 갚으려고 그런 거지 뭐. 너무나도 솔직하더군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위자료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도 주기 싫었는지 자꾸 멈칫하더니 차라리 내가 돈을 좀 더 해줄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 걸 내가 도운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자를 받게 됐는데 그거 받으면 다 줄게. 근데 그 돈을 꼭 받아야겠어? 소문 듣자 하니 떡집도 잘 되던데. 저쪽 동네에 낸 분점도 당신 거 아니야? 떡집 이름 똑같던데. 그리고 장모님은 여전히 잘 계시지? 참 아이가 잘 컸더라. 그런데 누구 애야? 혹시 우리 애는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받든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받든 제가 알 바는 없고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었어요. 물론 그 돈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하나의 상징성이잖아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징성이니까요. 어쨌든 돈이나 빨리 갖다 바치라고 경고한 후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뭔가 답답하고 분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돈만 받기엔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아쉽더군요. 게다가 이죽거리면서 아이가 어쩌고 할 땐 뺨싸더구를 한 대 갈기고 싶었어요. 도저히 한번 골탕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남편이 요즘 시장에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시장 안쪽에 좀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요즘 불량배들이나 이상한 남자들이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남편이 들락거린다고 해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물어봤죠. 말이 청년이지 동네 건달인데 어릴 적부터 봐온 사이에다가 제가 떡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한테 누나 누나 하면서 잘 따르는 동생이었어요. 어쨌든 그 청년 말이 요새 아는 형님이 건물 안에 빈 사무실 하나 빌려서 고스톱하우스를 열었거든요. 험상궂게 생겨서 그렇지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줄 거예요. 한번 싹 치고 금방 빼고 그럴 거니까 누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아는 형님들이라서요. 한마디로 말해 남편이 다시 도박에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도저히 정신 못 차리더군요. 바로 다음날 아이 친구네로 갔습니다. 그리곤 아이 친구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녹음 내용을 들려줬죠.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아이 친구 엄마가 털어놓는 말이 제가 옆 동네 살다가
이 동네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사 오자고 했을 때 남편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남들은 이 동네 아파트에 못 들어와서 안달렸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이유도 없이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도박에 빠진 것 같으니 딱 3일만 모르는 척 해주면 제대로 혼쭐 내준 후에 사람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도 평소에 제 성격을 아니까 믿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네 청년한테 남편 인상차기를 말한 후에 협박을 해달라고 했죠. 동생은 내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수고비 주겠다는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다음 날인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못 준 위자료 줄 테니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전 반쪽이 되었더군요. 뭔가 겁에 질린 눈빛이더니 돈을 주면서 다시는 이 동네에 안 나타나겠다며 그러니 이 돈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네 청년이 어느 정도로 했길래 남편이 이러나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니 거의 새우잡이 태워서 보낼 수준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따긴 했는데 누구 빚 갚을 돈이라고 했다는 말도 해주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보면 저한테 위자료 갚으려고 도박에 다시 손댄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미안하긴 했지만 그건 남편이 뿌린 씨였으니 당연히 거두는 것도 남편이 거둬야죠. 며칠 후 정말로 남편네는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이 친구 엄마가 따로 연락와서 제가 사람 만들어서 살아볼게요. 혹시나 우리 남편이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길래 저도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질긴 인연은 끝났지만 아이 친구 엄마처럼 좋은 인연도 생겼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해서 같이 만나 밥도 먹고 애들끼리 놀게 합니다. 물론 남편 이야기는 서로 일절 안 해요. 잘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건 관심 없고요. 대신 아이들 잘 키울 이야기만 나눕니다. 굳이 여자끼리 악연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떡집 장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게 조금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떡을 제대로 만들라고 잔소리 해주실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앞으로 엄마와 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또 살아봐야죠.